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안녕하십니까.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950회인가요? 네, 처음부터 신소리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서리집사 변상욱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초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영서입니다. 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새로 맡게 됐고 경희사이버대에 있습니다. 심영서입니다. 제가 사실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렇게 댓글 보니까 너무 진지하다 미잡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마치 노래방 온 것처럼 이렇게 좀 까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 심영석 교수님 나오신 거 보면은 이렇게 대충 짐작은 하셨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무거운 걸 수 있습니다. 주제는 무겁지만 저는 이제 발랄함을 담당하고 이렇게 무거운 걸 담당하고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언론 그리고 언론 인권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언론 인권 그다음에 피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예. 오늘 심영석 교수님 왜 나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 처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제가 언론인권센터의 이제 이사장으로 지난달에 그 총회에서 이제 지목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 나가고 있겠죠. 사실 예, 고상한 용어로 피택 되셨다고. 예, 피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거에. 원래 네. 저보다 선배인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생업에 좀 덜 바빠서 제가 하게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변호사님들이 바쁘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정부가 별로 이렇게 그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생업들이 바쁘시고 이게 또 일을 얻으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은 좀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나서서 그러니까 제일 여유가 제가 뭐 경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욕을 먹어도 별로 그 크게 얼굴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서 예. 욕을 잘 먹는 사람이라서 그냥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의외의 측면으로 웃긴데요.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재미가 없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언론시민개혁연대 있고 또 민원연 있고 근데 조금씩 이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전 뭐 언론 인권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제 가해자 내지는 피의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언론인권센터에는 어떤 주제와 어떤 사건들이 접수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단체는 2002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 2002년이면 이제 월드컵이 한참일 때죠. 근데 원래 2001년 12월에 이제 창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기인대회를 했고 2002년 이제 1월에 이제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민변이라고 이제 그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 중에서 그 인권위원장을 하셨던 유현석 변호사님이 초대 이사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언론 보도 피해자 중에서 이제 이사장 하신 분도 계시고 변호사님이나 보통 언론학 교수님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법학 교수님도 하셨는데 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학자들이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사는데 여유보다는 그 할 일이 없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했고 아까부터 계속 이쪽으로 흐르는데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저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은 편이고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언론 보도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구제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피해 조정,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접수가 되면 이건 언론중재위원회가 충분히 해결할 문제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상담을 해드려요. 근데 모든 상담을 받고 그 상담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는데 이게 중재나 화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이제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특히 본인의 이제 명예 훼손되고 특히 피해 정도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제 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한 10분 정도의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더 많긴 한데 저희 언론 피해 구제 상담을 하는 게 그 별도의 상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이제 저희
그 센터 안에 조직인데 거기 계시는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뭐 정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또 긴급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익소송을 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공익소송이라 하면 이제 두 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는 이분들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우리 사회에 그 미칠 파장이 큰 사건들은 보통 변호사들이 안 맡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님들이. 돈도 안 되면서 일만 커지는 것들. 예, 예. 원래 소송이라는 게 보통 몇 년 걸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생업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돈도 안 되고 일은 커지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맡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데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되고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스스로를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게 소액 사건이기도 하고 또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임 받기는 좀 아무래도 꺼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수임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건 공익사건이다 판단이 되면 저희 변호사님들이 그 지정을 해요. 그 공익소송을 하고 공익소송이 지정이 되면 저희 변호사님들이 돈을 안 받고 수임료를 안 받고 해주셔요. 물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피해 배상을 받으시면 그 중에서 이제 일정하게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 내가 절반 혹은 90%를 내겠다고 하시고 승소하시게 되면 연락을 끊으시죠. 뭐 사과 한 상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맙죠. 근데 저희 변호사님들이 또 대단하신 분들인 게 그렇게 끝나도 뭐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려우신 분이고 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억지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1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예. 보면 이게 언론인권센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완전 일반인 요즘에 좀 많이 뭐 있다라는 이름을 좀 활용을 해보면 뭐 새와빠 민지엄마 뭐 이런 스타일로 예. 질문을 한번 드리면 그게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이것도 상당히 좀 예. 어렵긴 하잖아요. 예, 예. 일반인으로서 저 이것처럼 이렇게 뭐 그거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면 또 몰라도 근데 처음에 일반인이면 그 질문부터 나올 것 같아요. 언론이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미디어에 통해서 뭐 어떤 피해를 받거나 예. 이런 정말 미치겠다. 계속해서 막 이렇게 그 사람 이름 쓰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언론을 뭐랄까 정의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그 인권센터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에 준해서 예, 저널리즘 행위를 하는 모든 매체를 저희가 언론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최병석 목사님 사건을 다뤘어요. 최병석 목사님이 이제 그 쓰레기를 들여다가 일본에서 환경 폐기물로 들여다가 그걸 태워가지고 그 열로 이제 시멘트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그 14개 시멘트 회사들이 그걸 이제 폭로하셨죠. 취재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개인 블로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접속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소송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소했죠. 승소하고 그 나중에 최병석 목사님 저희 이제 이사도 하셨는데 그 경우는 블로그잖아요. 블로그고 언론의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언론을 다루는 기관에서 피해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게 단순히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텔레비전과 일간 신문이 아니고 더하기 이제 인터넷 블로그, 뭐 인터넷 요새 많은 무슨 연구소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죠. 피해를 당했다라면. 왜냐하면 저에게 중요한 건 피해자예요. 그리고 피해자는 진보도 보수도 없어요. 언론을 그렇죠. 통해서 인권을 침해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 저희는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인권이란 단어에 참 중요한 레셔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제 인권을 뭐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1세대가 이제 개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가 이제 사회권, 3세대가 이제 행복 추구권에가 좀 더 보편적인 넓은 그 인권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회권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요. 1세대도 아직 그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뭐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하는데 그 복지 수준은 여전히 좀 편차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언론인권센터 그리고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습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을 싸움을 좀 붙이려고 제가 해야지 이게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언론인권센터에서 주로 이제 액션에 들어갔다 그러면 피고가 되시는 그렇죠. 예. 그 중간쯤에 항상 진실은 중간쯤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인권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피고는 이제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일단 피고로서 말씀을 드리면 신중해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기사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조심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조심도 하지만 다뤘을 때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는 위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대통령이 신경도 쓰일 뿐더러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거니까 뭐 피해가 가겠죠 당연히. 그럼 뭐 공인의 경우도 있지만 공인이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나 준공인을 상정해 놓고도 이걸 사실 그대로 진실 보도이긴 하지만 저분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진실인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한데 애매하기 때문에 뒤로 빠진다면은 그 뭔가 문제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진실 실체에 접근하기는 아예 그럼 불가능하고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약간 추정 보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흔히 얘기하는 관행에 의한 거죠. 빨리 써와 다른 데는 이미 나가는 것 같던데 하면 이제 속보 경쟁에 의해서 압박을 받다 보면 조금 미진하거나 조금 무리하게라도 써버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제일 큰 악의 화신은 이제 클릭수죠. 네. 지금도 자꾸 뷰에 지금 집착하잖아요. 일단 맞을 것 같아. 야 이게 왜 안 올라가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 건을 묶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변상욱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클릭수가 안 올라가요. 오늘의 주요 뉴스 변상욱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해수욕장에서 생긴 일 여러 가지를 묶으면 하나의 제목으로 묶은 다음에 옆에 비키니 입은 여자의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벌써 나도 궁금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뭐 사회적 비위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게 생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제목의 기사 또 다른 제목의 기사 세 개를 묶어갖고 오늘의 예를 들면 에디터 픽 뉴스 이렇게 하면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미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해변에서 생긴 일이 이제 이미지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죠. 또는 그것도 없으면 드라마에서 누구하고 결혼하는 장면인데 누구와 누구의 웨딩 와 찬란해라고 쓰고 드라마 짜는데 빼고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아 드라마에서 역할이 그랬다는 거지만 안 읽어보는 수도 많거든요. 제목만 쭉쭉쭉 보고 넘어가는 수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명예를 갖다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죠. 그건 다 클릭수에 의한 겁니다. 클릭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그런 왜 이 화두를 제가 꺼냈냐면요. 교수님이 이사장 인권센터 언론 인권센터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미디어 학자시잖아요. 그럼 참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언론도 아시겠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100% 객관성이라 있는가? 제가 참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객관, 올바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정하다, 올바르게 잘하라고 객관적이다. 하면 맨날 얘기했는데 어떤 게 올바를까? 막 이런 느낌 들고 그랬는데 참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언론 그 환경이나 아니면 일선 기자 어떤 건지도 다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안에 피해 구제 상담 본부가 있고 또 상담소가 있지만 동시에 이제 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이제 미디어 그 수용자 교육을 하는 이제 미디어 이용자 본부가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용자 본부에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저희 회의하다 보면 변호사님들하고 좀 그 시각 차이가 그쵸.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그런 경우가 것 많이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론의 자유도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만큼이나 동등한 헌법적인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의 동등한 권리라면 네, 언론의 자유 얘기하면서 동등한 권리인데 그 누구의 권리를 그 우선해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언론 아까 이제 변선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론인들이 그 클릭수 우리가 뭘 올리기 위해서 나의 영업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누군가에게 그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악의적인 정도가 내가 좀 모욕스러워 정말 기분 나빠 정도는 그 괜찮거든요.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의 한 부분인 거죠. 매일같이 우리 용산에 계신 분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신문을 여시면 매일같이 기분 나쁘시잖아요. 매일 나오지 기분. 그 아무리 술을 드셔도 아침에 신문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근데 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일간 신문이 여전히 발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EO들이 다 신문을 보잖아요. 아침에요. 그분들이 신문을 읽으시면서 자기 회사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 부정적인 거거든요. 신문에 거론되는 회사는 거의 90%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그 기분 나쁨이 그럼 언론 피해냐, 언론 보도 피해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비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비판의 부분이 이게 물이 넘치냐 안 넘치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루는 건 물이 현저하게 넘쳐가지고 현저하게 다 그냥 젖은 상태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러면 저희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죽을 것처럼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가 많은데 가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갈 곳이 없는 것처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따질 때는 과연 이것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미루는 게 맞냐 아니면 포기하는 게 맞냐를 따질 때 그냥 감으로 그냥 그동안의 경험과 촉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고 하지만 자문 변호사한테 연락할 때는 회사에 손실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자문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잘 안 하는데요. 첫째 문제는 우리의 기준은 이제 양심 문제죠. 야, 이건 난 인간으로서 못하겠다라고 기자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뭐 기자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양심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 여론의 문제. 그거 해야지 왜 안 해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으면 이건 기자는 위험해도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기자의 문제. 그다음에 역시 공익과 공공의 문제. 이거는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의 어떤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이거는 제대로 보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일단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자가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직업윤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데스크의 지시, 회사의 지시. 근데 이 5가지가 5대0으로 끝나면 무조건 안 하면 되고 무조건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꼭 2대3, 3대2에서 멈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2대3, 3대2 중에서 예를 들면 직업윤리는 저 뒤로 가야죠. 기자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후순위로 밀어놓고 그다음에 상급자의 지시도 후순위로 밀어놨어야 되는데 여기 한 4위쯤 되는 걸 항상 2위나 1위로 올린단 말이죠. 여기서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양심과 공익만 갖고 하면은 딱 좋은데 그걸 이제 흐트러뜨리는 게 지시, 여론, 그다음에 불안한 어떤 다른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그런 거, 광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또 나와 계시니까. 언론의 자유를 권력이 침해하면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는데 자본이 침해하면 침해를 안 받아들여요. 그건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는 사정과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자유에 대한 문제로는 잘 안 받아들이는 언론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주인이 회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언론을 얘기할 때 지금도 포괄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지만 언론사의 언론이 있고 언론사주의 언론이 있고 거기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언론이 또 있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언론이 따로 있고 이 언론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를 따져야 되는데 뭐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 또 세세하게 따져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보실 때 언론하면 무조건 잘못했는데 저건 언론사주가 잘못했구나. 저건 언론사라고 하는 그 집단이 뭔가를 갖다 하고 있구나. 또는 언론인들이 어디에 끌려 들어갔구나. 다 상황은 다릅니다. 이 언론이란
그 용어가 참 어려운 말로 무슨 공기 막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막 이렇게 숨쉬는 공기가 아니라 진짜로 공적인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제가 어제도 언론 이렇게 쳐보니까 그 연관 검색어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 그러면 이제 많은 클리셰들이 붙고 근데 그 클리셰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 뭐 자유 떴다가 언론 뭐 떴다 그러는데 언론 그랬을 때 참 인권은 그렇게 막 자주 뜨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너무 소중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것들 다 뭐 방금 병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을 두고 사실은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편익을 취하려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그러는데 인권은 정말 언턴처블인 것 같아서 그 화두를 좀 던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언론이라 그랬을 때 그냥 뭐 언론사 그리고 뭐 정보 소비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않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언론인권센터고 그런데 저희 PD님이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너무 길어진다 뭐 이런 거라서 아마 심 교수님 오늘 잠깐 시간 조금 더 있으면 2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저희가 여쭤봤던 언론 인권 왜 중요합니까? 언론 인권 왜 다뤄야 됩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적인 도구이기도 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런 공공적인 기관 공기로서의 그 언론을 결국 언론인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또 우리 사회를 이제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흉기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흉기가 돼가지고 누군가의 그 권리를 침해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경우 그건 사회적으로 이제 그걸 보정해 줄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장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뭐 공적인 기관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단체 혹은 시민사회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얘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보나? 막 이런. 신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저질렀던 해악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게 2부에 나올 거예요. 2부는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 한 120% 되나요? 120% 이상이면 대포폰이 있다는 얘긴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96 막 이렇대요. 96. 그러니까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막 진짜 얘기돼야 되는 주제도 있어야 되고 딴 나라는 다 얘기 안 해도 언론에 대해서 인권도 얘기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많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가 있잖아요. 맹도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4년에 이때쯤 돼서 언론과 인권을 얘기하는 건 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웃음. 자,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